그렇죠. 아, 이거 정확해요. 아주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흥화진을 피해서 삼교천을 건넜더니 당했잖아요. 그러면 흥화진도 피하고 삼교천도 피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돌아갈 때는 흥화진도 피하고 삼교천도 피하면 거칠 수밖에 없는 게 귀주예요. 그래서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설계였단 말이야. 그리고 귀주 대첩도 철저한 설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소배합과 강감찬이 고려의 20만 보병과 거란의 10만 기병이 만났어요. 자, 거란군은 이기면 고려를 접수합니다. 고려는 지면 국가가 멸망합니다. 멸망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두 군대가 귀주벌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는 상황, 이 시작이 됩니다. 타짜로 보면 이제 정마담의 역할을 둘이 같이 했는데 호구를 안 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안 쳤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흥화진에서 속은 거란군이 피해를 받고 개경에 온다. 그 다음에 개경에서 좌절한 그들이 고려군에게 공격받으며 철수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체력이 약해진다. 최대한 약화한 적이 귀환을 위해 압록강을 넘기 전에 아군이 나타나 귀주에서 그들과 운명의 일전을 치른다. 이게 호구를 안 치는 방법이었다. 즉 강감찬이 소배합을 현종에게 패스하면 현종은 그걸 다시 받아서 강감찬에게 다시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감찬이 슛을 쏜다. 즉 축구에 있어서 삼각 패스죠. 그게 정확하게 먹혔나요? 정확하게 먹혔습니다. 이제 호구는 판에 앉았습니다. 호구는 판에 앉았고 이제부터는 그 도박판에서 이제는 귀주벌판이라고 하는 도박판에서 어떻게 강감찬이 타짜질을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겨야 되죠. 자, 이제 배수진 트릭을 씁니다. 배수진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배수진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배수진 뭡니까? 물을 등지고 싸운다. 그런데 배수진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배수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요. 물을 등지고 싸우면 지면은 다 죽기 때문에 퇴로가 없기 때문에 정신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를 배수진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배수진이 아니고요. 배수진은 원래 처음부터 낚시예요. 옛날에 그 유방과 항우가 천하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을 때 그 초한지 시대죠. 그래서 유방의 한나라가 항우의 초나라를 이기고 한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통일 중국 한나라. 그래서 유방의 승리로 끝났는데 유방을 승리자로 만든 건 유방 자체는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진 동네 양아치 그냥 건달 노인네였어요. 이런 사람이 7년 만에 천하를 제패하면서 그냥 제패한 것도 아니고 항우라고 하는 불세출의 그 싸움 잘하는 영웅을 이겨가면서 천하를 제패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 4명의 대단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책사 장량, 사상가 여기기, 행정가 소하, 그 다음에 군사 한신. 한신이 배수진을 개발한 건 뭐냐면 한신이 정형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할 때 강물을 등 뒤에 세우고 그 진영을 구축을 해요. 군진을 강물을 등 뒤에 놓고 진영을 세웁니다. 자, 이러면 군사적인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밀리면 병사들은 다 강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한 포진을 했을 때 이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군은 저 바보다. 세상에 배수진을 치다니. 저렇게 바보 같은 배수진을 치는 저 장수는 초보임에 틀림이 없다. 무조건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저 자식들 다 죽여버리겠어. 룰루랄라 정형전투라고 하는데 정형관이라고 하는 이 성을 비우고 배수진을 친 한신의 부대를 털러 갑니다. 자, 그때 한신은 배수진에서 빼놓았던 기병을 이 사람들은 정형관을 비우고 적군은 왔을 거 아니에요. 기병을 정형관에 보내서 정형관을 빈집털이해요. 그러면 배수진을 친 한신의 부대를 작살내러 정형관을 비우고 나온 한신의 적군은 자기의 홈그라였던 정형관과 배수진을 친 한신의 본대 사이에 포위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한신은 배수진으로 이깁니다. 자, 그러면 배수진은 정신력이에요? 아니면 낚시예요? 배수진은 낚시입니다. 배수진은 처음부터 낚시예요. 그런데 물을 등지고 죽음을 결사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 마초적인 낭만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한신 이후에 수많은 장수들이 그것도 뛰어났다는 소리를 들었던 장수들마저도 배수진을 낚시가 아니라 정신력 끌어올리기 수법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활용하자라고 강감찬은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귀주는 두 강을 끼고 있어요. 두 강을 끼고 있어요. 이 강은 아주 깊고 아주 물살이 거친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이에요. 인광과 말과 낙타가 건널 수 있는 강인데 이 귀주 벌판은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귀주 벌판에서 강감찬이 먼저 강물을 넘어서 귀주 벌판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배합의 거란군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배수진을 치나? 야율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율팔가는 당시에 작전 참모였어요. 야율팔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 만약에 지금 저 고려군이 두 강을 다 건너버리면 우리가 배수진을 선점당한다.
쟤네는 뒤에 강이 하나도 안 있고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뒤에 강이 하나도 없는데 쟤네는 이중 배수진이 된다. 쟤네 정신력이 2배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쟤네 정신력과 전투력이 높아지게 놔둘 수 없다. 같이 배수진을 쳐야 정신적으로 공평해진다. 쟤네가 강을 2번 넘기 전에 한 강만 넘었을 때 우리도 빨리 강 하나를 넘어서 귀주벌판 안에서 싸웁시다. 야율팔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압이 생각하기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진의 낚시에 속아서 귀주대첩은 두 강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강감찬이 한 강을 넘었어요. 소비압이 한 강을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을 끼고 있는 귀주 안에 고려군 20만 명과 거란군 10만 명이 서로를 마주보고 고립되게 되는 거죠. 자, 강을 꼈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게 건널 수 있는 강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땅처럼 자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졌을 때 다시 강을 건너서 퇴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서 퇴각할 때 퇴각이 훨씬 어렵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긴 쪽이 놔두겠어요? 아니죠. 고려는 지금 구군을 건 전투고 얘네는 거란군은 이기면 고려라는 국가를 접수하는 전투예요. 다 몰살시켜버리죠. 그 뒤를 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귀주라는 곳 안에 소비압과 강감찬이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감찬의 설계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귀주 대첩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한국의 탄생 책을 쓸 때 민족의 탄생 부분에 귀주 대첩을 이제 마지막으로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귀주 대첩의 전투 시간을 2박 3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왜 2박 3일로 계산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적었고 지금 초판 종이책에는 부록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재판부터 그다음에 2부 부록으로 이제 들어갈 1019년 귀주대첩 전투복원 백서라고 하는 그 백서를 썼어요. 그게 이제 그 서양 군사학에서 특전 전투를 구체적으로 이제 복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2박 3일 걸렸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벌어진 전투가 아니야? 일단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전투 시간이 대체 몇 분 정도 될까? 라고 하면 대체로 한 2시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에요. 고대 중세 그러니까 냉병기 시대에 옛날 전투는 기본이 5시간이에요. 기본이 5시간이고 조금 길면은 7시간, 8시간까지 그냥 가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고 그러는 게 전투예요. 전투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긴데 사실은 거란군의 전투 습관을 알게 되면 이 전투가 절대 하루 만에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거란군은 훗날 출현하게 되는 몽골 제국군과 더불어서 수험을 가장 잘하던 두 제국의 군대예요. 거란군과 몽골군. 수험이란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마상 궁수를 하는 기병이 동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유목 기병이 즐겨 쓰던 그들의 장기를 수험이라고 합니다. 수험은 뭐냐? 보통 중세 서양의 기병 돌격을 보면 중장갑 아주 그냥 탱크처럼 무장을 한 기사들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육중하게 생긴 창이나 철퇴 같은 걸 들고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보병을 깔아뭉개고 작살을 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돌격이라 그래요. 기병 돌격을 차지라고 하고 수험은 적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어서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고 옷이 젖다 못해 옷이 젖었어 보니까 이게 비칠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역시 무시무시한 전술을 수험 전술이라고 하는데 자 몰려가서 화살을 쏴요. 기병이 몰려가서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서 퇴각을 해요. 그냥 퇴각을 하는 게 아니라 퇴각을 하면서도 활을 쏴요. 어떻게 활을 쏴냐? 말 방향은 적인데 내가 이 말을 타고 있는데 몸을 이렇게 돌려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계속 화살을 쏴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걔네들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했어요. 고구려 무용총 벽화를 보면 고구려 아저씨들이 호랑이 같은 거 사냥하면서 이제 요러고 있잖아요. 이거를 서양에서는 스키타이식 쏘기라고 해요. 스키타이식 쏘기. 이 스키타이식 쏘기를 하면서 도망갔다가 올 때는 정면으로 쏘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가고 이건 또 영어로 카라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돌렸다가 다시 우르르 와서 또 돌렸다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적에게 계속해서 출혈을 강요하고 적의 전열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적은 지치게 돼요. 적은 지금 보병이고 그 다음에 기병이 있어도 중장갑 기병인데 동아시아 유목 세계가 아닌 군대라고 가정을 하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히트앤런을 하면서 도저히 적이 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쫓아가요. 쫓아가면 어떡한다고요? 이렇게 쏜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물러가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와서 수험을 하는 거예요. 치고 빠지다고 하다 보면은 적은 서서히 약화되거나 혹은 흥분하거나 혹은 실수해서 전열이 무너지면서 지친 상태에서 적 전열에 빈틈이 생기겠죠. 그때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돌격을 해가지고 적을 와해시키고 도륙하는 이것이 수험 전술이에요. 즉 수험 전술이란 거는 수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돌격, 차지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수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약탈을 했을 경우엔 수험만 해도 돼요. 약탈품 챙기고 안전하게 자기 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때는 수험만으로도 충분히 따돌릴 수 있어, 적을. 근데 전투는 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험만으로는 확실하게 전투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 수험이란 것은 마지막 단계인 차지, 그 다음에 전투 종료를 위해서 수험이 있는 거잖아요. 수험은 세팅이에요. 그래서 많은 밀덕들이 동아시아 기병의 수험과 그 다음에 유럽 기병의 차지를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구분해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동아시아 기병은 차지를 했고요. 차지를 위한 전 단계를 수험을 했고, 아까도 말했지만 거란군의 갑옷 세트는 최대 9벌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수험을 위한 무장, 그 다음에 최종 돌격 단계, 그 중장갑 기병으로서의 무장을 따로 갖고 있었고, 그것을 한 명의 우피실군, 한 명의 천운군, 한 명의 어쩌면 발해군, 한 명의 요런 장군이 그 역할을 다 수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거란군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군 보병이 거란군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험을 얼마나 견디느냐에 있어요. 전열을 유지한 채 수험을 얼마나 견디느냐. 자, 그러면 수험을 합니다. 수험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7차례, 8차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서 빈틈이 생겨요. 혹은 빈틈이 생기거나 저기가 약화됐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기병 돌격이 들어가요. 기병 돌격이 들어가서 그 기병 돌격이 성공하면 전투가 끝나겠죠. 거란군의 승리로.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5시간이라고요. 아마도 7시간, 8시간이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귀주대첩은 아니지만 통주전투에서 검차로 거란군의 공격을 여러 번 막아냈다고 그랬어요. 검차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험을 막는 거예요? 돌격을 막는 거예요? 검차는 차지를 막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상. 수험은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충격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수험은 똑같은 발사무기, 석궁, 투석, 그 다음에 활과 화살로 대응을 하는 게 수험이에요. 그리고 수험은 견디는 거예요. 수험을 견디면서 전열을 유지하는 거고, 그 수험을 견디다가 마침내 적의 기병 돌격, 차지가 들어올 때 그걸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거, 군사용으로 구축하는 게 검차인 거예요. 검차는 장갑차 같은 물건이니까. 그래서 검차를 사용해서 여러 번 적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사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조가 통주전투에서 검차를 사용해서 여러 번 적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수험이 다 끝나고 마지막 돌격 단계에서의 차지를 여러 번 막아냈다. 그 여러 번을 3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돌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 번의 전투 시간을, 그게 한 번의 거란군의 전투 시간이거든요. 한 번의 전투 시간을 5시간으로 축약을 해요. 그래도 15시간이에요. 15시간을 어떻게 싸워요? 최소로만 잡아도 통주전투는 1박 2일이 걸렸다고 계산할 수밖에 없죠. 저는 통주전투도 2박 3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20만 명의 보병이 그 좁은 귀주 벌판 안에 갇힌 채로 승부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왜냐면 옛날 전투는 이게 넓은 지대면 다음날 아침에 싸웁시다 하고 해가 지면 물러나요. 서로 보초를 서요. 만나서 또 싸워요. 이런 식으로 며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귀주는 지형상 그게 불가능해요. 붙어 있어요. 밀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멸망할 때까지. 저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귀주 대첩을 2박 3일로 계산을 했고, 그 계산 근거는 책에 썼지만 2박 3일 동안 전선이 유지된 거예요. 2박 3일 동안 싸운 거예요. 안 쉬고. 물론 교대가 일어났겠죠. 보병이 말과 낙타를 상대로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기주 대첩에 20만 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5만 명, 10만 명이 아니라. 왜? 앞뒤가 교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2박 3일을 싸워요? 1박 2일이 맥시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행정력과 그 조건상 부상자도 있고 뭐도 있고 지치고 한 상태에서 다시 재교대한다? 그래서 저는 이 1박 2일씩 합쳐서 2박 3일을 10만 명, 10만 명씩 한 번 전선이 교대됐다라고 생각해요. 귀주 대첩에서. 그러면 2박 3일 동안 싸우고 있었을 때, 그렇게 싸우는데 변수가 없다면 승자는 거란군입니까? 아니면 고려군입니까? 거란군이죠. 소배합은 아마 2박 3일째 혹은 2박 3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투 거의 최종 국면에 다다랐을 때 소배합은 승리를 확신할 거예요. 확신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의 주군인 카간에게, 거란 요나라 성종에게 고려를 바치는구나. 내가 이 나라의 영웅이 되겠구나. 확신했을 거예요. 왜? 고려군은 보병이잖아요. 거란군은 기동을 말과 낙타가 하잖아요. 보병이 먼저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고려군의, 그러니까 그 요나라의 수험을 끝없이 그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2박 3일 동안, 혹은 저는 최대 5박 3일도 보지만 끝없이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 자가면서 한 번 교대를 했다고는 하지만, 거란군의 말을 타고 움직이는 거란군의 수험을 견디는 고려군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고려군 2명이 말 3마리와 낙타 1명과 체력 1마리와 체력 대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치는 건 보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소배합은. 그래서 타짜에 누굽니까? 그래서 타짜에 아귀로 치면 띠 리리리 리리 하면서 패를 뒤집으려고 할 때 강감찬의 마지막 설계가 드러나죠.
그때 김종현의 1만 철기 부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거란군의 뒤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김종현의 1만 철기대가 한 번 돌격을 하고 거란군 본진을 해집고 나서 한 번 해집었더니 거란군은 이미 고려 20만 보병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이게 설계가 아니고 이게 약속된 기동이 아니고 약속된 타이밍이 아닌데 당시에 현대군도 아니고 당시 전근대에 20만 보병이 약속이나 한 듯 정확한 동작으로 오와 열을 맞춰가면서 순식간에 포위한다? 이게 약속돼 있었고 미리 훈련돼 있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포위 선멸을 했다니까. 포위망을 그렇게 신속하게 구축했다는 것은 약속된 기동이고 이미 훈련도 마치고 있었던 상태라는 걸 우리가 100%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의심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을 의심해. 그때 마침 운 좋게 김종현이 어딘가에 있다가 그때 마침 운 좋게 나타난 거 아닌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역사학과 군사학이 서로 친하지 않아서 서로 대면대면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군사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절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바로 그 시간에 그때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고려군의 보병이 아군이 거란군을 포위 섬멸할 수 있는 체력이 딱 남을 때까지. 그때가 돼야 거란군도 지치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던 부대라면 거란군의 입장에서는 없는 부대잖아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부대이기 때문에 저것이 고려군의 완전한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100%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을 끌어야지 불시에 나타나서 거란군의 뒤를 칠 수 있어요. 거란군의 뒤를 친다는 건 뭐냐면 자, 계속해서 싸우는 거란군 전열이 있습니다. 엘리트 기사들이 있고 이 중간에 이 거란 정기, 정예 기병을 보좌하고 있는 수영포가정 잡병과 그 다음에 타초곡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후방이 있어요. 자, 후방 물자가 있습니다. 이 후방 물자 갑옷도 있고 활도 있고 모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험을 할 때의 무기와 차지를 할 때의 무기가 다르니까 이 교체할 무기가 이제 뒤에 있고 이 중간에 계속해서 끝없이 무기를 바꿔주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보급을 하는 게 낙타잖아요. 이 후방과 거란군의 전열과 후열을 끊는 거를 먼저 했어요. 김종현의 그 1만 철기대는. 그래서 이 낙타부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전열과 후위를 낙타를 죽여가면서 끊어야 했을까요? 순식간에. 왜 끊어야 했을까요? 항복을 막으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환복을 막은 겁니다. 이 8만 명, 9만 명 되는 거란군 기병이 김종현의 1만 중장갑 철기대처럼 차지를 위한 돌격 기병, 중장갑 기병으로 변신할 시간을 주면 안 되잖아요. 경기병인 상태로 남겨놓고 다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맷집이 다르니까. 가죽 갑옷을 입은 경기병과 이 완전 철갑, 말까지 그냥 철갑으로 둘러버린 고려군의 1만 그 기병은 그 방어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1만 명이 8, 9만 명을 열심히 도륙을 하고 있을 때 고려군의 20만 보병이 거란군 전체를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즉 그 포위를 가능케 했던 김종현의 1만 철기대의 돌격 순간에, 그 순간이 타짜로 치면 어떤 순간이냐? 사쿠라네? 사쿠라요?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종과 강감찬의 설계로 이루어진 것에 소배합은 철저히 당했다. 그래서 이 포위선멸이라고 하잖아요. 이 포위망이 구축돼 바로 그 순간에 거란군의 운명은 끝난 겁니다. 고대의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야전에서 만나서 싸우는 걸, 대규모 병력이 만나서 싸우는 걸 회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병력이 만나서 싸우면 그걸 대회전이라고 하죠. 귀두대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서양의 군사 역사 다 합쳐서도 엄청난 대회전이죠. 역사적인 대회전인데, 옛날에 회전에서는 전투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사상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몸싸움이에요. 어느 한쪽이 포위망을 구축했을 때 승패가 결정돼요.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전투에서 일어나는 인명손실의 대부분은 어느 한쪽의 포위망이 구축된 다음에 일어나요. 그거는 몸싸움을 통해 상대방을 넘어뜨린 거거든요. 즉, 포위를 하기 위한 싸움이 씨름이라면 포위가 끝나고 나서는 넘어진 상대를 배 깔고 앉아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포위 선멸이에요. 대부분의 사상자는 이 포위 선멸에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포위하는 과정이 진짜 싸움이고요. 포위 선멸이란 말을 했을 때 포위하는 과정이 진짜 싸움이고, 선멸은 처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이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했을 때 이미 거란군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군을 말 그대로 선멸하게 됩니다. 고려군이 선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1만 명 이상의 거란군이 또 살아가지고 포위망을 뚫고 가고 있는데, 그때는 또 강민첨의 경기병 부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물에 빠져서 그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헤엄쳐 나와가지고 그때 강사에 있으니까 귀주가 간신히 헤엄쳐가지고 막 터벅터벅 그 압록강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란군을 또 아주 싱싱한 상태의 강민첨의 경규병 부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추격을 하면서 사냥하듯이 또 쓸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불과 수천의 병사만 소배압과 함께 이제 살아서 돌아가고요. 나머지는 귀주 땅에서 그 10만 세계 최강의 10만 정예 기병이 다 죽고 그 중에 불과 또 수천 명이 또 포로가 돼가지고 그 포로는 고려의 이제 천민 계층으로 흡수가 돼서 아마 또 그 백정 도축업자가 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또 그런 추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귀주 대첩이 끝나게 되고 그 10만 명의 정예 기병을 통째로 잃었던 거란은 다시는 예전의 전투력을 다시는 예전의 군사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로 고려 침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귀주 대첩이고요. 귀주 대첩에 의해서 그 고려는 한마디로 고려는 귀주 대첩에 의해서 국가 전체성과 민족 전체성을 살리고 한민족이 구원받은 전투예요. 한민족이 구원받은 전투고 그 다음에 고려가 그 뒤로 동아시아 균형자가 돼서 그 동아시아 외교 국제 질서 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그 전투고요. 고려의 그 전성기를 이끈 전투고 100년간의 평화를 보장시킨 전투예요. 그리고 고려가 그다음부터는 우리도 제국할까 하다가 그러지 않고 정말 현명하게도 이제 조공을 바치는 왕국으로 남기로 했거든요. 1등 왕국이 된 거예요. 조공, 거란의 조공 갈까? 송나라의 조공 갈까? 니들이 알아서 잘해봐. 즉 어느 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중심 제국이고 고려의 선택을 받은 목소리가 더 큰 제국인가? 이 선택권을 고려가 가져오면서 사실은 진짜 가서 깡패짓도 사신들이 고려 송나라 조공 바치러 가서 깡패짓 하고 막 다른 사신들 물건 막 삥 뜯어가지고 그냥 고려에 갖고 오고 그 송나라에 가면 송나라 관료를 두들겨 패고 거란에 가면 거란의 관료를 두들겨 패는 이상한 조공국이 된 거예요. 고려가. 이건 뭐냐면 비록 조선시대보다 예법에 어긋나고 야만적이긴 하지만 그 귀주대첩에서 이기면서 생겼던 고려의 영향력 그 힘을 재확인하면서 비록 야만적이고 세련되지 못하지만 그 힘을 재확인하고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마라. 고려의 위치가 이 정도라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외교적 작업이긴 했던 거예요. 고려 사신들의 깽판이 그 정도로 고려의 위상이 올라갔고 그렇게 귀주대첩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스스로 쟁취했던 100년간의 평화 이 100년간의 평화 동안에 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안정화되고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 됐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귀주대첩 전까지는 우리는 나는 백제 유민 나는 고구려 계통 사람, 나는 발해 유민, 나는 신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유민 의식. 우리는 다른 사람, 그냥 국적이 고려일 뿐이고 우리의 지배자가 신라 사람들이었다가 지금은 고구려 사람들이 우리가 지배자가 됐을 뿐. 나는 우리 동네는 동네, 나는 백제 사람, 신라 사람 이런 분리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나 어떤 고려-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그리고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전 국민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전 백성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전투를 모두 지자치면서 민족의식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 이야기도 책에 썼고요. 그래서 귀주대첩은 정말 중요한 전투였고 극적으로 이긴 전투였지만 그러면 그 동시에 그 전에는 설계가 있었다. 현종과 강감찬의 설계가 있었고 소배압과 성종이 너무 그 설계에 비참하게 당했다. 그래서 거란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정말 비극적인 전투가 귀주대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현종과 강감찬을 굳이 비판을 하려면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냐면 플랜 B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 호구잡기 타짜 계획에 하나라도 틀어지는 게 있으면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플랜 B가 뭐였을까? 플랜 B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두둔을 해주자면 두둔해줘야죠. 플랜 B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절박하고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했다는 점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귀주대첩을 한번 복원해 봤습니다. 제가 귀주대첩을 이건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 귀주대첩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귀주대첩을 복원할 두고 있었어요. 저는 책을 쓰기 전부터도 원고를 쓰기 전부터도 귀주대첩은 제가 이미 복원한 상태였었고 귀주대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사실은 현종과 강감찬을 주인공으로 하고 귀주대첩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원래는 MBC에서 쓸 뻔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시나리오 대본을 4화까지 실제로 쓴 상태였어요. 그 원고도 집에 컴퓨터 하드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어른의 사정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엎어진 상태에서 훗날을 기약해 봅시다 하고 이제 무기한 유보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귀주대첩을 철저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 드라마 언제부터 뭐 배우 캐스팅하고 들어가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KBS 고려 거란 전쟁 제작 발표. 그래서 저는 고려 거란 전쟁을 한 편도 못 봤어요.
배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뭐 사촌이 따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그러지만 이건 배가 아픈 상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위험이에요. 위험. 저는 위험인 채로 지금까지 몇 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고려 거란 전쟁 보면은 이렇게 위액을 우악 토하면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볼 수 없었어요. 도저히 전 못 보겠어요. 제가 정말 지금도 그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이 KBS가 아니고 MBC는 왜 이렇게 민기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빨리빨리 해야지 말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귀주더치협과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연구를 하게 된 건 또 이제 드라마를 쓸 뻔했다. 결국 못 썼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저한테 있었고요. 다음 기회에 한 6년 지나면 그 같은 소재로 다시 쿨타임 차려나요? 드라마? 한번 저는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연구를 한 이만큼 서류 작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구한 게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연구한 게 어디로 가는 건 아닌데 드라마는 간단하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준비를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어린애 사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뭐 인생이란 이런 거겠죠. 자, 귀주대첩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